왜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을까요? 왜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노년이 되니 더 지치는 걸까요? 혹시 인생이 힘든 이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감당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참았고, 배우자로서 참았고, 직장인으로서 참았고, 이웃으로서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참으면 인정받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참으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참아도 견딜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는 게 힘듭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이 참아주길 기대합니다. 가족은 당신이 도와주길 바라고, 친구는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사람들은 당신이 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참습니다. 그런데 참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소리를 혼자만 듣고 계신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소리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독해지라고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왜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가장 지쳐 있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맞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된다. 욕망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잘 살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욕망은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지 않게 됐고, 더 이상 크게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손주를 봐주길 기대하고, 배우자는 함께 있어 주길 기대하고, 친구는 만나 주길 기대하고, 친척은 도와주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들이 하나하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첫째,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해주면 그 사람이 힘들겠지.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이 섭섭해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책임감 때문입니다. 부모니까 해야지. 가족이니까 해야지. 오래 알았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의 기대에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대에 응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네. 그게 바로 지금 느끼는 지침의 정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착한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착함과 자기 소모는 다릅니다.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착함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돕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건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소모란 무엇일까요? 자기 소모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 존엄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선의는 자기 소모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부탁을 합니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은 지금 피곤합니다. 몸도 안 좋고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도와줄게. 이게 착한 걸까요? 겉으로는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소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몸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도와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건강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자기를 소모하는 겁니다. 혹은 자녀가 부탁합니다. 엄마, 손주 좀 봐줄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나 병원에 가야 하거나 그냥 혼자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봐줄게. 이게 착한 걸까요? 겉으로는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소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시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돌보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자기를 소모하는 겁니다. 착함과 자기 소모를 구분하는 기준 착함은 나도 괜찮은 상태에서 남을 돕는 겁니다. 자기 소모는 나는 힘든데도 남을 돕는 겁니다. 착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겁니다. 자기 소모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떠안는 겁니다. 착함은 상대방도 나도 모두 존중하는 겁니다. 자기 소모는 상대방만 존중하고 나는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착하게 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자기 소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소모가 지금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에 응답하는 삶은 끝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응답하면 더 많이 기대합니다. 한 번 들어주면 또 부탁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번 참아주면 또 참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당신이 응답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다 해줘. 저 사람은 착해서 참아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대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기대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손주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도와주고 싶어서 봐줬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다음 달에도 부탁합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봐줄 수 있어요? 당신은 또 봐줍니다. 그러자 자녀가 이번엔 일주일에 한 번 봐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봐줍니다. 그러자 자녀가 이번엔 일주일에 2번 봐달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힘듭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어줬으니까요.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자녀가 섭섭해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봐줍니다. 이게 바로 기대의 위험성입니다. 한 번 응답하면 계속 응답해야 합니다. 한 번 들어주면 계속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당신은 기대의 노예가 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비용을 요구한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첫 번째 독한 태도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현실 장면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연락 안 해요? 요즘 왜 안 나와요? 요즘 왜 그렇게 바빠요? 예전 같으면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미안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요즘 할 일이 많아서 길게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감정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할 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 설명을 듣고 판단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 힘들어서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세대는 설명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이유를 말해야 이해해 줄 거야. 설명하지 않으면 무례한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식 해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상대방에게 심판권을 넘긴다. 설명한다는 건 이 이유가 타당한가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이유를 평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건 이유가 안 돼.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선택을 왜 남이 평가해야 할까요? 당신이 연락 안 하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안 나가는 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독한 태도 이제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왜 연락 안 해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그냥 그래요. 누군가 왜 안 나와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잘 못 나가요. 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설명하지 마세요. 이유를 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짧게 대답하고 넘어가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그게 바로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첫 번째 독한 태도입니다. 상담가의 위로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당신도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설명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권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 독한 태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입니다. 현실 장면가족 모임에 나갔는데 친척이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해요? 바빠요.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대답했을 겁니다. 네, 요즘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면 친척이 또 묻습니다. 손주 몇 살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또 대답합니다. 네,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감정 물어보면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무뚝뚝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답하다 보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왜 나는 계속 대답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세대는 침묵이 무례하다고 배웠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해야 해. 말이 없으면 불친절한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든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피곤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식 해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이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말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감정을 설명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침묵은 그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독한 태도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을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요즘 뭐 해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지내요. 누군가 힘들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글쎄요. 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요. 짧게 대답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침묵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상담가의 위로 침묵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는 침묵할 권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세 번째 독한 태도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현실 장면 옛날 친구가 연락을 합니다. 오랜만이야. 언제 한번 만나자. 예전 같으면 바로 만났을 겁니다. 그래. 언제 시간 돼. 하지만 솔직히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나면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 이랬잖아. 그때는 좋았지. 그리고 현재 자랑만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잘 나가. 나는 요즘 이렇게 살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곤해집니다. 그때의 감정을 알았으니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집니다. 왜 만나야 하지? 왜 나는 이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세대는 관계를 끊는 게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오래 알았으면 계속 만나야 해.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한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쇼펜하우어식 해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기대하는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그 에너지를 모든 관계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유지하고 어떤 관계는 물러나야 합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독한 태도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물러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연락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계속 연락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잘 못 나가. 그리고 연락을 줄이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석 달에 한 번 만났다면 1년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상담가의 위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평생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관계만 남겨도 됩니다. 네 번째 독한 태도는 감정 노동에서 내려오는 태도입니다. 현실 장면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 예전 같으면 열심히 들어줬을 겁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위로해 줬을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자녀는 다음 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 또 들어줍니다. 또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됩니다. 그때 감정 자녀가 힘들어하니까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니까 위로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냉정한 부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줍니다. 그런데 들어주다 보면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녀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됩니다. 자녀의 걱정이 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나는 더 지칩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세대는 감정을 다 받아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들어줘야 해. 가족은 서로 감정을 나눠야 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 받아뒀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오히려 나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쇼펜하우어식 해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떠안는 것은 자기 감정을 잃는 것이다. 자녀의 감정을 다 받아주면 내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집니다. 내 기쁨, 내 슬픔, 내 걱정이 자녀의 감정에 묻힙니다. 그리고 나는 내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감정 노동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 노동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감정 노동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독한 태도 이제는 감정 노동에서 내려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랬구나. 길게 위로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자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잘 해결할 거야. 자녀의 감정을 떠안지 마세요.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자녀도 어른입니다. 자녀도 스스로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감정을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가의 위로 감정 노동을 내려놓는 게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감정 노동을 내려놓는 건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감정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먼저 챙겨도 됩니다. 5번째 독한 태도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입니다. 현실 장면 누군가 실수를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거나 부탁한 걸 안 해줬거나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예전 같으면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괜찮아요. 실제로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상대방이 미안해하면 나도 불편해서입니다. 그때의 감정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인색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괜찮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세대는 괜찮다고 말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관대해야 해. 너그러워야 해. 용서해야 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나는 더 괜찮지 않게 됐습니다. 쇼펜하우어식 해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상대방을 편하게 하지만 나를 무시하게 만든다. 괜찮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편해집니다. 아, 내가 실수했지만 괜찮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늦었으면 기다렸고, 안 해줬으면 실망했고, 무례했으면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말하면 그 감정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독한 태도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를 내보세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정말 괜찮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지 않아요. 혹은 속상했어요. 혹은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괜찮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괜찮지 않구나.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게 됩니다. 상담가의 위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게 인색한 게 아닙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건 당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권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5가지 독한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실천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이 걱정이 자연스럽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으니까요.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갑자기 독해지면 외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외롭지 않은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보호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롭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대화에 끼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즐거워 보이니까 나도 즐거운 척해야 합니다.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나도 잘 지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숨기게 됩니다. 그게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혼자 있으면 최소한 나 자신과는 솔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쉬고 싶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덜 외롭습니다. 독해진다는 건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독해진다는 건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만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덜 외롭습니다. 실제로 독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공통점 말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안 돼.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짧게 말하고 끝냅니다. 그러자 오히려 말에 무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관계가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사람만 만납니다. 친구 10명 중에서 진짜 편한 친구 2~3명만 남겼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적게 만나지만 만날 때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시간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남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를 챙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삶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바쁘지 않은데도 하루가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공통점, 마음이 가벼워졌다. 예전에는 남의 기대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나는 내 기대에 응답할 의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죄책감도 줄어들고 미안함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나를 찾았다. 예전에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부모 역할, 배우자 역할, 친구 역할에 묻혀서 진짜 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삶이 명확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젊을 때의 선택의 축적이다. 지금 독해지는 선택을 하면 노년이 편해집니다. 지금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면 나중이 평온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해져도 됩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을 줄일수록 삶은 조용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는 선택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살까? 선택이 많은 게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많으면 고민도 많아집니다. 이걸 선택해야 하나? 저걸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다 보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안 해. 저 사람은 안 만나. 이 관계는 정리해. 이렇게 선택을 줄이면 고민이 줄어듭니다. 고민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아껴집니다. 에너지가 아껴지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삶. 그게 바로 노년의 평온입니다. 선택을 줄이는 방법 첫째, 안 할 것을 정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일은 안 해. 나는 이제 이런 부탁은 안 들어줘. 이렇게 분명히 정합니다. 둘째, 안 만날 사람을 정합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은 안 만나. 나는 이제 이런 모임은 안 나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셋째, 안 참을 것을 정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말은 안 참아. 나는 이제 이런 대접은 안 받아.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선택을 줄이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을 줄이는 게 집중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독해지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 아닐까? 독해지면 인정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독해진다는 건 마음을 닫는 게 아닙니다. 독해진다는 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마음을 닫는다는 건 아무도 들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다가와도 밀어냅니다.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합니다. 무조건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이건 독한 게 아니라 두려운 겁니다.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선택적으로 열어두는 겁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함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를 다 가지지 않는다. 좋은 관계만 가진다. 독해진다는 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독해진다는 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관계만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독함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 노년의 마음 독하게 살수록 노년은 편해진다. 오프닝 지쳐있는 삶을 건드리는 3분. 왜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을까요? 왜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노년이 되니 더 지치는 걸까요? 혹시 인생이 힘든 이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감당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참았고, 배우자로서 참았고, 직장인으로서 참았고, 이웃으로서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참으면 인정받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참으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참아도 견딜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는 게 힘듭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이 참아주길 기대합니다. 가족은 당신이 도와주길 바라고, 친구는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사람들은 당신이 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참습니다. 그런데 참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소리를 혼자만 듣고 계신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소리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독해지라고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왜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가장 지쳐 있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부 왜 열심히 산 사람이 노년에 더 지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맞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슈조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된다. 욕망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잘 살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욕망은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지 않게 됐고, 더 이상 크게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손주를 봐주길 기대하고, 배우자는 함께 있어 주길 기대하고, 친구는 만나 주길 기대하고, 친척은 도와주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들이 하나하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첫째,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해주면 그 사람이 힘들겠지.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이 섭섭해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책임감 때문입니다. 부모니까 해야지. 가족이니까 해야지. 오래 알았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의 기대에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대에 응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네. 그게 바로 지금 느끼는 지침의 정체입니다. 이부 착함과 자기 소모의 차이.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착한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착함과 자기 소모는 다릅니다.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착함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돕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건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소모란 무엇일까요? 자기 소모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 존엄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선의는 자기 소모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부탁을 합니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은 지금 피곤합니다. 몸도 안 좋고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도와줄게. 이게 착한 걸까요? 겉으로는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소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몸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도와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건강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자기를 소모하는 겁니다. 혹은 자녀가 부탁합니다. 엄마, 손주 좀 봐줄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나 병원에 가야 하거나 그냥 혼자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봐줄게. 이게 착한 걸까요? 겉으로는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소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시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돌보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자기를 소모하는 겁니다. 착함과 자기 소모를 구분하는 기준. 착함은 나도 괜찮은 상태에서 남을 돕는 겁니다. 자기 소모는 나는 힘든데도 남을 돕는 겁니다. 착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겁니다. 자기 소모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떠안는 겁니다. 착함은 상대방도 나도 모두 존중하는 겁니다. 자기 소모는 상대방만 존중하고 나는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착하게 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자기 소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소모가 지금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3부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대의 위험성.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에 응답하는 삶은 끝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응답하면 더 많이 기대합니다. 한 번 들어주면 또 부탁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번 참아주면 또 참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당신이 응답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다 해줘. 저 사람은 착해서 참아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대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기대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손주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도와주고 싶어서 봐줬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다음 달에도 부탁합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봐줄 수 있어요? 당신은 또 봐줍니다. 그러자 자녀가 이번엔 일주일에 한 번 봐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봐줍니다. 그러자 자녀가 이번엔 일주일에 2번 봐달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힘듭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어줬으니까요.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자녀가 섭섭해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봐줍니다. 이게 바로 기대의 위험성입니다. 한 번 응답하면 계속 응답해야 합니다. 한 번 들어주면 계속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당신은 기대의 노예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비용을 요구한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4부 독한 태도 1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첫 번째 독한 태도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현실 장면.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연락 안 해요? 요즘 왜 안 나와요? 요즘 왜 그렇게 바빠요? 예전 같으면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미안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요즘 할 일이 많아서. 길게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의 감정.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할 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 설명을 듣고 판단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 힘들어서.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세대는 설명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이유를 말해야 이해해 줄 거야. 설명하지 않으면 무례한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슈로펜하우어식 해석.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상대방에게 심판권을 넘긴다. 설명한다는 건 이 이유가 타당한가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이유를 평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건 이유가 안 돼.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선택을 왜 남이 평가해야 할까요? 당신이 연락 안 하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안 나가는 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독한 태도. 이제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왜 연락 안 해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그냥 그래요. 누군가 왜 안 나와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잘 못 나가요. 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설명하지 마세요. 이유를 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짧게 대답하고 넘어가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그게 바로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첫 번째 독한 태도입니다. 상담가의 위로.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당신도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설명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권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5부 독한 태도, 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 두 번째 독한 태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입니다. 현실 장면. 가족 모임에 나갔는데 친척이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해요? 바빠요?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대답했을 겁니다. 네, 요즘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면 친척이 또 묻습니다. 손주 몇 살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또 대답합니다. 네,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의 감정. 물어보면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무뚝뚝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답하다 보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왜 나는 계속 대답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세대는 침묵이 무례하다고 배웠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해야 해. 말이 없으면 불친절한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든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피곤해졌습니다. 슈로펜하우어식 해석.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이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말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감정을 설명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침묵은 그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독한 태도.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을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요즘 뭐 해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지내요. 누군가 힘들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글쎄요. 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요. 짧게 대답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침묵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상담가의 위로. 침묵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는 침묵할 권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6부 독한 태도 3 불필요한 관계에서 물러나는 선택. 세 번째 독한 태도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현실 장면. 옛날 친구가 연락을 합니다. 오랜만이야. 언제 한번 만나자. 예전 같으면 바로 만났을 겁니다. 그래. 언제 시간 돼? 하지만 솔직히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나면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 이랬잖아. 그때는 좋았지. 그리고 현재 자랑만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잘 나가. 나는 요즘 이렇게 살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곤해집니다. 그때의 감정. 오래 알았으니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집니다. 왜 만나야 하지? 왜 나는 이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세대는 관계를 끊는 게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오래 알았으면 계속 만나야 해.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한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슈로펜하우어식 해석.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기대하는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그 에너지를 모든 관계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유지하고 어떤 관계는 물러나야 합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독한 태도.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물러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연락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계속 연락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잘 못 나가. 그리고 연락을 줄이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석 달에 한 번 만났다면 1년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